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즉 이런 문제가 왜 사회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이해해보자. 비문학 킬러, 무엇이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였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면은, 문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어려워도 풀면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풀 수 없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아이들에게 느껴졌고, 심지어는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본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니까요. 6월 달에 이제 순방 가시기 전에 대통령님이 이제 투척을 하셨죠.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킬러 문항은 좀 없애라라고 하는 큰 방향이 제시가 됐고요. 이제 사실 교육계 내외부에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킬러 문항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대세였던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님이나 서울시 교육감님들, 킬러 문항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사교육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여기서 따라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팩트가 맞냐, 요게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요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킬러 문항 사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가, 공교육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공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걸 이해하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어떤 방향 같은 거고요. 이제 항상 수학은 번호별로 딱 그 역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21번 문제, 23번, 30번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유리했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 학습,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풀이의 접근 방법 같은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잘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문제의 풀이의 과정이 아니고 요 설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국어는 특히 이제 뭐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킬러 문항은 사실은 문학이라는 영역보다는 비문학 영역. 그러니까 비문학은요, 우리가 보통 국어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제시문은 문학 작품일 거예요. 한국 문학을 보통 국어라고 이해할 텐데,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제시문을 사실은 일컫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은 문학을 배우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 시험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비문학 때문이고요. 비문학은요, 한국 문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나 과학 과목, 즉 탐구 과목과 내용상 훨씬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예시 문제입니다. 올해 바로 대통령님이 킬러 문항 지적할 때 그 근거가 됐던 6월달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해서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철학은 추상적이죠? 그죠?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 언론에서 좀 분석을 하기로 이런 문항들을 좀 예시로 들면서 킬러 문항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목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좀 지적이 됐던 킬러 문항들의 특징은요, 다수 개념을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하고 복잡하다 얘기죠. 두 번째, 낯설다. 전문 용어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적인 관념. 그러니까 말이 좀 구체적이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들이어서 충분히 뭐 이러면 어렵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이런 거죠. 결국 어려운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모든 문제가 쉬워져야 되는 건가? 그럼 쉽게 모든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 변별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 사태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즉 이런 문제가 왜 사회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이해해보자.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팩트와 사실,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 이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공교육을 받은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문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까지 그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까다로운 선택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1, 2, 3, 4, 5 객관식 선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모호해. 해석이 어려워.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런 경우 제법 많습니다. 지문 이해도 어려운데 선택지도 되게 모호하거나 해석이 어려워서 아마도 요건 조금 의도를 해석해보면 난이도 조정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물론 제시문도 그렇긴 하지만 답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과도한 추론을 요구함. 주어진 정보가 일부러 부족하거나 좀 모자르게 주어진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정보를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파악해내는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킬러 문항들의 공통점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화두가 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수능 국어는 항상 수능은요, 우리가 상대평가고 그 수능 시험으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라는 이슈가 항상 따르죠. 자, 그럼 1등급 맞는 점수가 높으면은 시험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 문제 풀면서 1등급 점수가 높다는 말은 많은 친구들이 1등급 가까운 성적을 되게 높은 기준으로 맞춰냈다는 건데,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1등급 성적이 되게 낮은 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정도 되는 4% 되는 친구들도 10점 가까이 마이너스를 당한다는 얘기고요. 98점이었던 해는 1등급 맞는 친구들이라면 2점 한 문제밖에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복돼요, 주기적으로. 왜요? 어떤 애 너무 어려우면 다음에 좀 쉬워지게 마련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범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과목은 사실 그렇게 주목을 별로 안 받았었어요. 그 국어 얘기가 심각하게 나왔던 해가 바로 여기입니다. 2019년이죠. 2019년인데요.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이요, 84점 나온 거예요. 와, 역대급이죠. 거의 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낙담했을 거예요, 이 시험에. 나 왜 이렇게 국어 못하지? 나 못 푼 게 엄청 많아서. 이게 2019 학년도 18년에 치러졌던 시험. 요때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렵고 조금 나아져서, 근데 그 91점이라고 해도 이전 성적 때 보면 91점이면 1등급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에요. 그건 뭐예요? 난이도가 높았던 해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나마 쉬워진 줄 알았는데 91점이야. 그리고 또 떨어져. 88점, 84점, 2020. 요 해가 난리 난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그죠? 요 기간이 난리 난 거예요. 역대급 1등급 하락, 그 다음에 올라가도 이전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1등급 컷, 난이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난이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9학년도부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니까 시험을 이제 난이도를 국어로만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절대평가화된 첫 해에는 사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첫 해 해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쉬워지고 상향평준 됐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국어와 수학이 변별이 너무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 변별력 좀 높여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어디 반영이 되겠어요? 바로 다음 해부터죠. 그때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어요. 2019년대에는 난이도가 특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동안은 조금 쉽게 느끼고 있었던 국어 부분이 특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가 아주 어려워졌다. 자, 근데 또 재밌게 이게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 이때쯤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뭐 뒤에 이렇게 사태가 터지고, 정확하게 2019년이니까 2020학년도 수능일 텐데, 무슨 사태가 터지고 정시가 중요해지는데 난이도가 함께 오르는, 이게 19년도 이후부터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19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의 과정이 이제 여기 뒤에는 제가 이거 23학년도 거 내용을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23학년도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죠? 근데 22학년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